자, 이게 작년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인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 그래요. 바퀴가 엄청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에만 있겠습니까? 이쪽에도 있겠죠. 그 두 개씩 아마 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엄청 많은데 이런 이제 거대한 트럭에다 싣고 다니는 미사일인데 보니까 띠를 딱 둘러놨어요. 원래 이런 띠를 두를 필요는 없는데 잘 보라고 붙여놨겠죠. 자, 한 개, 두 개, 세 개 탄두. 그러니까 3단 미사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고 3단 미사일이라는 거는 이제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다. 근데 미사일이 우주로 날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외계인하고 전쟁할 것도 아니고. 다시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쭉 돌아서 지구 어디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사일이라는 걸 얘기를 이제 보여준 건데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있다.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위력 시위를 한 거죠. 이게 이 트럭에 이제 싣고 다니면서 트럭에서 바로 세워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동식 이 차량이 싣고 다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러시아가 가장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토폴엠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공개를 했는데, 전 세계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왜 이런 걸 자꾸 만드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전략 무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미사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슈루탄 몇 개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주 큰 뭐 핵폭탄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 무기를 실었겠죠. 그러니까 전략 미사일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서 나라 하나를 이제 박살내는 그런 무기다 보니까 이런 무기가 발사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러시아나 중국, 미국 이런 이제 군사 강국 같은 경우는 상대방 국가의 미사일들을 계속 추적을 합니다. 저게 어디로 가나 추적을 하다가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전쟁은 요즘 이제 전쟁은 이 핵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는 전쟁이니까 무조건 선빵 때리는 애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날 것 같으면 바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할 것 같다? 그러면 미국이 먼저 러시아에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다 공격을 합니다. 초토화를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미국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러시아에는 그 자체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뭐냐면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확인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서 또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그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그건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그냥 조종하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온다? 확인이 되면 자동으로 미사일이 발사돼서 서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차량에 싣고 다니면 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요격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거 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이제 러시아의 토폴엠 미사일인데 먼저 뚜껑을 엽니다. 멋있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시간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뚜껑 열고 세워서 쏘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트럭이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디 터널에서 갑자기 트럭이 쭉 나와가지고 미사일 세워서 뿅 쏘는데 1분이 안 걸려요. 그걸 아무리 열심히 감시를 하고 있어도 그걸 다 보고 있겠습니까? 미처 못 볼 수도 있고 설사 봤다 하더라도 1분도 안 걸리는 사이에 미사일이 날아와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미리 가서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력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북한의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이 미국에 이제 상당히 위협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자, 이제는 이제 핵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하 핵실험하는 장면인데 물론 북한은 아닙니다. 여기 미국이겠죠. 뭐 사막에서 실험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최근에 이제 3차 핵실험까지 했어요. 핵실험을 3번이나 했으면 핵무기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아직도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핵 보유국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핵폭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핵폭탄을 보면은 우라늄 235라는 게 있어요. 우라늄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자입니다. 가장 무거운 원자. 원자핵이 너무 커요.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핵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양성자, 중성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안정해요.
여기에 이제 중성자 하나가 쭉 날아가서 충돌을 합니다. 안 그래도 불안정한데 충격을 주니까 얘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작은 원자로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몇 개가 튀어나오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폭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려면 이게 한꺼번에 나오면 안 되니까 조금씩 분열을 해요. 한 번 분열시키고 좀 있다가 또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고, 핵폭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우두두두 분열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이제 폭발력을 내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라늄을 이용한 핵폭탄입니다. 이 우라늄을 어떻게 만드느냐? 광산에서 캐내요.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광산에서 이제 우라늄을 캐서 정제를 합니다. 우라늄만 순수하게 있지는 않겠죠. 다른 불순물들 제거하고 우라늄만 꺼내는데, 우라늄에 아까 이제 235라고 했는데 235 말고 다른 우라늄들이 있는데 이런 우라늄들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분열을 안 해요. 235만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235가 근데 전체 우라늄 중에 얼마 없어요.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것들만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출을 하는 거죠. 이걸 우라늄 농축이라고 합니다. 우라늄 농축을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기술이 있는데,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농축을 하거나 실은 이제 농축을 안 해도 되는데 자연 천연 우라늄을 원자로에 넣고 돌립니다. 근데 원자로 중에서 이제 중수로나 뭐 흑연 감속로 이런 원자로에서 이 우라늄을 돌리면 핵 반응을 계속해요. 핵 반응을 하면서 플루토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플루토늄이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건데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인공 원소입니다.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 뽑아낸 플루토늄 자체가 그냥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라늄을 계속 농축을 하면 90% 이상까지 농축이 돼요. 235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라늄 핵폭탄을 만듭니다. 농축을 하는 데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쓰는 게, 우라늄은 금속인데 이 금속에 이 불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화학 반응을 시키면 기체가 돼요. 우라늄은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는 그냥 떠다니는 거잖아요. 이걸 원심 분리기에 놓고 막 돌립니다. 그럼 무거운 것 빠져나가고 가벼운 것만 모아서 그걸 여러 번 거쳐서 반복을 하면 우라늄 235가 더 가볍기 때문에 얘만 모이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저를 235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레이저를 쏘면 얘네들만 레이저를 흡수해가지고 높은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만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농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레이저를 이용한 농축이 사실은 더 편한 게,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면 여러 번 거쳐야 돼요. 한 번 할 때마다 뭐 몇 % 정도씩 농축이 되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 계속 농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레이저를 이용하면 한 번에 그냥 90% 이상 농축이 돼버립니다. 너무 농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레이저를 이용한 건 핵발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핵무기 만드는 데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라늄 핵탄을 만드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좋냐? 다 똑같습니다. 그냥 폭탄이에요. 위력은 뭐 세겠죠. 핵폭탄이라는 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얼마나 더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사실 파괴력이 결정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폭발을 할 때 핵 분열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 핵 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라늄 100g을 분열을 시켰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0g 정도만 핵 분열하고 나머지 90%는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뭐 한 50% 정도 분열하고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얼마나 더 많이 시키느냐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라늄을 한꺼번에 갑자기 확 분열을 시키느냐, 이런 게 이제 성능 좋은 핵폭탄 만드는 기술인데, 이걸 위해서 이제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10% 분열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20% 분열하고, 이렇게 자꾸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북한에서 핵무기를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처음에 1차, 2차 핵실험을 플루토늄으로 핵실험을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가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3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뭘 가지고 핵실험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 1차 핵실험은 핵실험 이후에 나온 그 방사성 기체들을 포집을 해봤더니 플루토늄 핵실험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2차 핵실험하고 나서는 포집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핵실험 맞냐? 라는 의문이 있는데, 핵실험이 아니면 그렇게 큰 파괴력이 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진이 이제 일어나는데 핵실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핵실험이라고 할 수도 없는 되게 애매한 이제 상황이 됐고, 3차 핵실험 때도 마찬가지로
정찰기가 가가지고 기체를 포집을 했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플루토늄인지 우라늄인지 아니면 뭐 제3의 물질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고요. 플루토늄탄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원자로에서 계속 돌려서 플루토늄을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오는 양도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플루토늄 양은 그 중수로 가동을 정지했기 때문에 냉각탑을 없앴거든요. 중수로 가동을 정지했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그동안 만든 것밖에는 이제 나온 게 없고 여기다가 핵실험 2번 했기 때문에 또 얼마 썼고 그래서 플루토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며칠 전에 그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흑연 감속로 가동하면 또 플루토늄 나오겠죠. 근데 그건 이제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사실. 가동한다고 바로 내일 플루토늄이 쭉쭉쭉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토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제 우라늄을 계속 농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언제 어디서 농축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하 공장에서 농축을 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천연 우라늄이 있어야 농축을 할 건데 북한에 천연 우라늄이 얼마나 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전문가들마다 좀 다른데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40에서 70%가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 농축하면 이거 전 세계 핵무기 한 절반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너무 많죠. 그렇게 이제 많은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농축을 해서 우라늄을 핵폭탄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라늄이 가장 무거운 원소고 여기 인공적으로 만들면 플루토늄이 나오고 플루토늄 외에도 넵투늄과 아메리슘이라는 게 나와요. 이런 걸로도 사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별로 만들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넵투늄을 이용한 핵폭탄도 이미 만들었어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만들었다는 게 기록에 이제 나왔고요. 아메리슘을 이용한 핵폭탄도 뭐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좀 특성이 이제 달라서 아메리슘 같은 경우는 이제 폭탄이 터지고 나면 방사선이 나오잖아요. 방사선 물질이 나옵니다. 이 방사선 물질은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사라져요, 저절로.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사라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그 주변 폭탄이 터졌던 일대는 방사선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방사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빨리 없어지는 물질 같은 경우는 뭐 몇 분 만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분이나 몇 시간 만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메리슘 같은 경우는 이제 핵 분열을 했을 때 그런 방사선 물질들이 반감기가 상당히 짧아서 빨리 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방사선이 오랫동안 남지 않고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걸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그럼 이게 수소폭탄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수소폭탄은 아니에요. 아까 이제 핵 분열을 할 때 실제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몇 %밖에 분열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분열을 하려면 중성자가 날아와서 때려줘야 되는데 중성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다 분열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뭘 만들었냐면 수소를 여기다 채워놨어요. 이게 이제 밖에서 화약이 빵 터지면 안에 있는 우라늄이 한 점으로 이렇게 딱 모여, 이 점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빵 분열을 하는 거거든요. 분열을 하면서 엄청난 고열과 고압을 내는데 그게 주변에 있는 수소를 핵융합을 시켜요. 수소가 핵융합하면서 중성자가 튀어나옵니다. 그 중성자가 다시 밖으로 가다가 이 밖에 이제 맞고 튕겨 나와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우라늄을 또 때려요. 그래서 또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라늄의 분열율을 한 20-30%에서 뭐 70-8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라늄으로 만들었는데 훨씬 폭발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수소가 들어가 있어서 수소 핵융합을 하니까 수소폭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파괴력에는 큰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때문에 폭발력이 나오는 건 별로 많지는 않고 우라늄의 이제 분열 성능을 좋게 해주는 거라서 핵폭탄으로 그냥 보통 분류를 하죠. 수소폭탄이라고 분류를 하진 않고.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 3차 핵실험이 이런 실험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2005년도인가 아니 2009년도인가 북한이 이제 핵실험 지금까지 3번 했잖아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핵실험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북유럽 쪽의 어떤 과학자가 이제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 징후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핵실험인지 아닌지 그때 논란이 한참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주장한 게 이 핵융합 부스팅 실험을 한 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핵폭탄 자체의 이제 파괴력이 높아져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수소폭탄의 전 단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를 더 많이 넣으면 그냥 수소폭탄이 되는 거예요. 수소를 적게 넣으면 그냥 핵융합 부스팅인 거고. 근데 수소폭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일단 핵폭탄은 만들 수 있는 크기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만들면 저절로 폭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수소폭탄은 수소 자체가 되게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론상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제 수소폭탄이 짜르 분바라는 폭탄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만들었는데 짜르가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상징해서 엄청나게 큰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폭탄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땅에서 실험을 하면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우주로 갖고 올라가서 거기서 실험을 했어요. 지상에서 100km인가 그 상공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폭발을 했는데 너무 파괴력이 커가지고 밑에 시베리아 숲이 다 타버리고 막 그랬다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뭐하러 만드느냐? 과시용. 우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과시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실제 실전에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근데 아무튼 수소폭탄은 그렇게 이제 큰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폭탄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설계 기술 자체는 아직까지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 국가 기밀이에요. 핵폭탄은 뭐 기술 같은 게 사실 인터넷 뒤져봐도 핵폭탄 만드는 법 나옵니다. 그래서 핵폭탄 만들 수가 있어요. 핵물질만 있으면. 근데 핵물질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민간인들은. 근데 핵물질만 구하면 사실 인터넷 뒤져가지고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설계도만 있다고 만드는 거 아닌데. 근데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아예 설계 자체가 극비라서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자체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수소폭탄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소의 양만 늘리면 그냥 바로 수소폭탄이 된다. 그래서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는 거죠. 이런 게. 이런 것들을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영어 읽을 줄 아시죠? EMP라고 써졌네요. EMP,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라고 해서 전자기파를 쏘는데 펄스라는 건 뭐냐면 한 번 그냥 반짝하는 거예요. 전자기파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쫙 나오는데 아주 강한 전자기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핵폭탄이 터지면 방사선이 나오는데 방사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감마선이 이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인데 파괴력이 아주 강한 전자기파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상공에서 대기에서 폭발을 하면 대기권에 있는 공기들을 다 깹니다. 공기들이 방사선을 맞아가지고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서 전자기파를 추가로 이렇게 내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공에서 이렇게 쫙 폭발하면서 전자기파들이 쭉 나오는데 너무 높은 데서 터뜨리면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면 아주 무서운 건데 사실은 우주에는 방사선이 엄청 넘쳐납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태양에서 나와요. 태양에서 방사선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지구 주변에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라는 거 아시죠?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이 자석으로 돼 있는데 북쪽 남쪽을 가리키잖아요. 그게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자석이니까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자기장 때문에 이 방사성 물질들이 날아와서 그 자기장에 갇혀가지고 다 지구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지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방사선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 코어라는 영화 보면 지구에 갑자기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막 방사선이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막 그런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영화예요. 근데 그런 이제 너무 상공에서 터뜨리면 사실 이제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방사선들이 다 지구 안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에서 터뜨리면 이게 대기권을 이렇게 대기들을 분열을 시켜가지고 방사선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미국 상공에서 이제 터뜨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방사선 피해를 나타내는 지도인데 이런 이제 전자기파가 쫙 오는데 문제는 이게 아주 강한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전자기기들을 다 마비를 시킵니다. 순간적으로 쫙 마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게 이제 뭐 발전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발전소가 마비가 되면 전기가 끊어지겠죠. 전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
이 인류 문명과 전기는 이제 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전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것도 못해요. 강연도. 불도 못 켭니다. 난방도 못하고 밥도 못해 먹죠. 모든 걸 다 전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끊어지면 사람들의 생활이 거의 이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무기들은 거의 대부분 전자 무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전을 이제 활용한 그런 전자 기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첨단 무기일수록 그런 게 더 심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전기가 갑자기 딱 나간다 그러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할 수가 없죠. 비행기 내부 전원이 딱 끊어지면서 그냥 그대로 다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개발을 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EMP 탄이라고 하니까 무슨 SF 소설에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로 매우 오래전부터 이걸 연구를 해왔어요. 70년대에 이미 EMP 탄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소련이나 이제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EMP 탄 기술을 다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 한국도 EMP 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핵을 이용해서만 EMP 탄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재래식 화약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에 이제 그 자석과 코일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EMP 탄은 이제 세기가 강하지 못하죠. 근데 핵을 이용한 EMP 탄은 전자기파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걸 슈퍼 EMP 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재래식 EMP 탄 같은 경우는 한국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슈퍼 EMP 탄 개발할 수가 없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을 할 저기가 없으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충분히 이런 것도 개발을 했을 것이다. 사실 이게 특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상공까지 쭉 날아가다가 대기권 굳이 재진입할 필요도 없이 상공에서 그냥 폭탄을 터뜨리면 그게 그냥 EMP 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전역에 그냥 전기가 쫙 나가면서 끝! 뭐 전쟁을 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뭐, 연하 기계라고 써졌네요. 아, 두음 법칙을 안 쓴 걸 보니까 북한 기계 같죠? 네. CNC 선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CNC 기술, 그 기계예요. CNC가 뭐냐면은, 컴퓨터 에이디드 누머리컬 컨트롤 해가지고 수치 제어를 하는데 컴퓨터로 수치 제어를 하는 공작 기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반 하면은 혹시 선반 여기 써보신 분이 있으려나? 분위기 보니까 없을 것 같군요. 저는 이제 선반 한번 돌려본 적이 있는데 선반이 뭐냐면 기계를 깎는 기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쇠덩어리를 딱 올려놓고 모터를 돌리면 이게 막 돌아갑니다. 거기에 칼을 대면 쇠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쇠를 깎습니다. 근데 이거 사람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걸 자동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계가 와서 칼을 쭉쭉쭉쭉 대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만 입력해놓고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있으면 아침에 나와서 보면 막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기계를 만드는 건데 정확도가 훨씬 이제 높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CNC 기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이제 공업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걸 정확도가 이제 중요하죠. 얼마나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아까 로켓 이제 엔진 보여드렸는데 로켓 같은 경우 생긴 건 아주 투박하고 무식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제 아주 정밀한 뭐 마이크로 단위까지 깎아서 이렇게 기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깎아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계가 얼마나 정밀하게 깎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북한이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CNC에 대한 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체 CNC를 개발했다. 그래서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있는 이제 그 중국하고 무역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제 기계공업 쪽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이 연화기계 만드는 공장, 연화기계 공장인데 가봤더니 깜짝 놀랐다 그래요. 공장이 엄청나게 넓은데 여기에 이 CNC 기계가 그냥 쫙 늘어서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CNC 기계, 그러니까 공작 기계라는 게 기계를 그 쇠를 깎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기계예요. 이 기계 자체가 자기랑 똑같은 기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새끼를 치는 거예요. 기계가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가 또 기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한꺼번에 많은 기계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쫙 늘어서 있다 그래요. 그거 보고 이제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북한이 원래 공작 기계가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이제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북한이 이제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중공업 우선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을 함께 발전시킨다라고 해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중공업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계공업, 화학공업 이런 것들인데 기계공업이 발전해야 기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경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인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좀 발전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생필품을 만들어야 된다. 경공업을 생필품을 만드는 기계를 누가 만드느냐? 중공업이 발전해야 그걸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수입을 해다 쓰는 거죠. 기계를 처음에 수입해다 쓸 때는 좋은데 나중에 이제 기계 자체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지고 나서는 똑같은 기계를 수입하려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비싼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니던 업체에서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이제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제 통신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칩들이 있습니다. 그 칩들을 대부분 수입을 해요. 근데 수입을 하는데 칩 자체 그 되게 조그만 거잖아요. 가격도 얼마 안 하면 단가 뭐 500원, 뭐 1000원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거 이제 기술료가 있으니까 이제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들여서 만드는데 문제는 이 칩을 사용을 하려면 칩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이제 사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백만 원 주고 칩이랑 프로그램을 사와서 이걸 잘 썼단 말이에요. 근데 칩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니, 칩 자체는 그대로인데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걸 써야 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프로그램 값을 몇백 배로 높게 불러버린 거예요. 몇 억을 달라. 근데 돈은 아깝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체로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싸게 사다가 계속 썼으니까 싼 맛에 계속 쓰는데 뭐하러 이걸 우리가 개발해? 돈 들여서? 이렇게 되니까 막 계속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는 비싼 값을 불러도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어떻게 비싼 돈 주고 샀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옛날 거 쓰는데 잘 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편법인데 어쨌든 이제 기술을 자체로 개발하지 못하면 그렇게 이제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데 북한은 이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애초에 벌써 이제 50년대, 60년대부터 중공업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에 비해서는 기계공작 공업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데 투자를 많이 안 하죠. 일단은 그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자체는 경공업에 비해서 중공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당장 그게 수입 돈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굳이 투자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은 없었던 거죠. 수입에다 쓰면 훨씬 편한데 그렇게 이제 됐는데 북한은 이제 그런 이제 정책, 중공업 우선 정책을 오래전부터 펼쳐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계 공작 공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작 기계를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 같은 경우도 로켓 설계만 제대로 되면 그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사일 같은 경우도 한번 제대로 된 미사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복제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무한정 막 계속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어떤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상당한 이제 수준까지 과학기술 수준을 올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라고 했는데 원래 그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예전부터 이 자연과학이 많이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학, 뭐 물리학, 뭐 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국가들은 당장 돈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수학 열심히 한다고 돈이 됩니까? 돈이 안 되죠. 요즘은 수학이 또 각광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금융 투자 분석을 하는데 수학 기법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좀 발달된 나라들이 금융 기법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가 옛날에 보면 그 수학자들 중에 프랑스에 유명한 수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좀 이제 수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 기법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프랑스가.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프랑스가 큰 타격을 받았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은 당장 돈이 되는 것들에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데 북한이나 이제 이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원래 이제 자연과학에 그냥 기초과학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더 발전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북한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공업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서
독자적인 어떤 기술 개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의 석유가 나죠? 안 나나요? 모르죠. 근데 최근에 자료들을 보면 이제 북한도 석유를 캐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석유를 뽑아서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프랑스하고 태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최근에 와서 이제 뽑아내기 시작한 거고, 사실 그 이전에는 석탄을 중심으로 이 화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석탄 중심의 화학공업이 발전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많은 게 석회석, 석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그 안에 상표 보면 거의 대부분 폴리에스테르입니다. 폴리에스테르가 뭐냐면 석유에서 뽑아낸 섬유예요. 근데 북한은 석유 수입이 이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석유로 만든 섬유를 쓰기보다는 석회석과 석탄에서 뽑아내는 섬유를 더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난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섬유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중화공업 자체가 독자적인 이 계통을 밟아서 발전을 해온 거예요. 우리랑은 전혀 다릅니다. 서방 세계나 지금 사실 북한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나라들은 석유 중심의 산업이죠. 그래서 사실 석유가 바닥나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옷도 뭐 여기 주변 둘러보세요. 석유가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다 석유가 들어가는 건데, 심지어는 이런 탁자는 나무로 만드는 줄 아시죠? 나무로 만들어요. 근데 이 밖에 코팅하는 거 이런 거 다 석유 바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종이 만들 때도 석유가 들어가요. 코팅지 이런 거 다 석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바닥이 나면 인류가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석유 나오긴 나옵니다. 그 천연가스는 나오죠. 동해 천연가스 있죠. 천연가스가 나오면 거기에 석유가 한 방울씩 나옵니다. 그래서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한 방울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미군 기지 주변을 파면 석유가 좀 나와요. 애들이 석유를 막 버려놔가지고 석유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석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100%다 석유를 수입해야 써야 되죠. 신기한 건 우리가 그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해 있잖아요. 수출 단일 품목으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석유예요, 우리가. 신기하죠? 석유 한 방울밖에 안 나오는데. 석유를 수입해다가 정제해서 파는 거예요. 가장 많은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전 세계에 석유가 갑자기 동났다. 석유값이 갑자기 막 쭉 오른다. 우리는 이제 죽는 거예요, 사실. 석유가 못 들어온다. 그동안 석유만 믿고 모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놨는데 석유가 바닥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당장 나로도 발사를 못합니다. 나로 연료가 석유인데.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건데, 북한은 이제 자기들의 이제 지하 자원 중에서 석탄이나 석회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기반을 해서 발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경제 봉쇄를 해도 자체 그냥 어떤 자립력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북한은 북한 나름의 어떤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는 뭐 독자적인 건 아니죠. 전 세계의 이제 그런 기본 과학기술 체계에 편입이 돼서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죠. 예를 들어 비난론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난론을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도 이렇게 비싼 값에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만드는데, 그런 이제 단점도 있는 거예요. 남쪽은 남쪽대로 뭐 장단점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해서 장점을 살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 특히 한국이 우리 과학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뭐 별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과학기술이 워낙 천대받다 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 또 이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워낙에 이 애국심이 강하고 불굴의 의지가 강해서 정책적으로 아무리 천대를 받아도 다 그냥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켜놨어요. 그런 것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남북의 과학기술 교류, 협력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남쪽 같은 경우는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간섭이에요. 이 기술 간섭 이런 게 되게 심한데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자체의 어떤 기술력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